안녕하세요. 김용진 원장입니다. 이렇게 치의신보TV를 통해서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제가 오늘 준비한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상악전치부 임플란트 식립에 있어서 디지털 가이드 임플란트 서저리 시스템의 유용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다들 아시는 것처럼 상악전치부는 한 사람의 어떤 첫인상이나 페이셜 프로파일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심미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악전치부의 임플란트를 식립할 때는 아무래도 기능보다는 그 심미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임플란트 식립 위치가 잘못되게 된다면 기존의 통상적인 보철물을 수복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임플란트 보철물이 더 심미적으로는 불량하게 됩니다. 즉 상악전치부의 임플란트 식립은 기존의 그냥 힐드리지의 구치부의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것과는 조금 더 난이도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치과의사에게는 되게 굉장히 도전적인 부위라고 생각을 하고요. 상악전치부 임플란트가 어려운 이유는 보시는 바와 같이 있습니다. 환자가로 하여금 심미성을 평가하기가 굉장히 좋은 사이트가 되겠고요. 또 하나는 대부분의 경우가 상악전치부는 이미디어트 플레이스먼트가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즉 상악전치부에 임시보철물이라도 없이 무치약 기간을 환자분들을 좋아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미디어트 플레이스먼트가 빈번히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럴 때 발치 후에 일어나는 치조골의 흡수 그리고 연조직의 어떤 컨트랙처들을 이해를 하고 아이디얼한 위치의 임플란트를 식립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짧게 말씀드리면 상악전치부에서 말 포지셔닝된, 즉 잘못된 위치에 식립된 임플란트는 결코 해피엔딩을 만들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동화에서 해피엔딩을 좋아하는 것처럼 임플란트를 하러 하여금 환자와 치과의사가 모두 행복해져야 되는데, 식립이 잘못된 임플란트로는 결국 해피엔딩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악전치부의 임플란트를 식립할 때는 3차원적으로 정확한 위치에 식립을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임플란트 앵귤레이션도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4가지 요소가 중요한데,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임플란트 사이의 거리, 그리고 자연치와 임플란트 사이의 거리를 적절하게 유지를 하셔야지만 인터프록시말 본이 보존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파필라의 로스를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라비알 플레이트로부터 혹은 라비알 진지바로부터 아이디얼한 적절한 깊이를 유지하셔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셔야 됩니다. 최근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인터널 커넥션 타입의 본레벨 임플란트와 같은 경우에는 라비알 진지바의 가장 에이피칼 포지션에서부터 임플란트의 탑까지, 플랫폼까지 약 4에서 5mm 정도의 그 거리를, 수직거리를 두고 식립하는 것이 좋게 되겠습니다. 이로 하여금 기공사가 커스텀 어바트먼트를 디자인을 할 때 이쪽 부위에 어떤 이머전시 프로파일을 충분히 적절하게 부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줄 수가 있는 거죠. 또 하나는 라비오 팔라탈 포지션으로 봤을 때는, 즉 팔라탈 쪽으로 붙여 심어서 그래프트 머테리얼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갭의 크기를 확보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즉 발치창의 내벽에서부터 임플란트의 표면까지의 거리, 이 갭의 거리를 2mm 이상 유지를 함으로 인해서 라비알 플레이트가 흡수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그래프트 머테리얼이 새로 만들어지는 라비알 월이 됨으로 인해서 임플란트의 쪽에, 라비알 쪽의 티슈의 그런 두께를 유지해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이 갭에 관여하는 거는 임플란트의 포지션뿐만이 아니라 앵귤레이션 또한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아무리 이니셜 드릴링을 팔라탈 쪽에 치우쳐서 아이디얼한 포지션에 드릴링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차후에 쉐이핑 드릴을 사용을 하면서 적절한 앵귤레이션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결국 최종적으로 식립된 임플란트가 버컬로 틸팅이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상방부에, 즉 크레스트 부위에서 갭의 거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너무 버컬로 틸팅 되는 것보다는 약간 치아의 루트가 가지고 있었던 위치보다 바딜리하게 팔라탈로 움직이면서 약간 팔라탈로 전반적인 앵귤레이션을 주시는 것이 차후에 만들어지는 보철물의 그런 타입을 선정할 때, 즉 세멘 타입으로 갈지 스크류 리테인드 타입으로 갈지의 2가지 옵션을 다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갭의 크기를 적절히 만들므로 인해서 그래프트 머테리얼이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부여해 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라비알 플레이트가 사운드 한다고 한다면 대부분 플랩리스로 임플란트 식립하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발치를 할 때부터도 플랩리스 방식으로 발치를 함으로 인해서
골막으로부터 오는 블러드 서플라이를 유지하고 그로 인해서 라비알 플레이트의 어떤 흡수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셔야 되는데요. 그럼 플랩리스로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를 식립하다 보면은 이 환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본의 컨케비티나 어떤 에이픽스 쪽이나 팔라탈 쪽의 어떤 본의 형태를 잘 모름으로 인해서 우리가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앵귤레이션이 틀어지거나 아니면 위치가 잘못되거나. 그래서 임플란트를 전치부에 잘 심기 위해서 전치부뿐만이 아니라 이전에 임플란트를 아이디어란 위치에 잘 심기 위해서 우리가 많이 사용했던 것이 바로 서지컬 가이드가 되겠습니다. 서지컬 가이드도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함께 굉장히 많은 발전을 이루어왔는데요. 초창기에 썼었던 굉장히 아날로그 스타일의 서지컬 가이드입니다. 환자에게서 인상을 체득해서 스톱 모델을 만들고 거기 위에서 왁스업이나 아니면 도치 베어를 통해서 아이디어란 보철의 형태를 먼저 디자인을 해보고 그 위에 베큐um 포밍 매트릭스 방법으로 저렇게 쉘을 만들게 되겠죠. 그런 다음에 거기에다가 구멍을 내서 실제 수술할 때 드릴링을 할 때 사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진 가이드의 문제는 이 가이드를 통해서 사용되는 전용 드릴링 시스템이 없다는 겁니다. 가이드 홀의 사이즈가 초창기에 사용되는 2.0이나 아니면 3.0 드릴보다 더 크기 때문에 다양한 상황에서, 즉 환자가 개구가 제한되거나 인접치, 대합치가 걸리거나 한다고 그런다면 저렇게 핸드피스가 꺾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임플란트 앵귤레이션은 컨트롤할 수 없다는 것이 치명적인 단점이었습니다. 즉 버코링괄 포지션과 메지오디스탈 포지션은 어느 정도 잡을 수가 있겠지만 임플란트의 그런 앵귤레이션은 정확히 컨트롤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디지털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트렌드들이 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치과의 트렌드의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디지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디지털 덴티스트리를 통해서 다양한 것들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보철적인 파트뿐만이 아니라 외과적으로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 중에 제가 처음 시도를 해봤던 건 바로 디지털 가이디드 임플란트 서저리가 되겠습니다. 저는 구강외과를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날로그 스타일의 그런 치과 의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2016년부터 디지털 가이드 수술을 접하면서 지금은 많은 케이스들에 있어서 디지털 가이드 수술을 임상에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바라고자 하는 바는 마치 아이언맨처럼 아이언맨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능력치를 극대화해 줄 수 있는 어떤 수트가 필요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수트가 바로 디지털 가이드 수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과의사로서 가지고 있는 외과적인 술기를 조금 더 빛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디지털 가이드 수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유행을 하게 되면서 각각의 메이저 임플란트 회사들에서 각자의 시스템을 개발을 해서 시장에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가이드 시스템들이 있고요. 즉 각각의 가이드 시스템마다 특장점들이 조금씩 다르게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가이드 시스템은 메가젠에서 출시해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R2게이트라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시장에 나와 있는 메이저 디지털 가이드 서저리 시스템에 대한 분석표가 되겠는데요. 제가 존경하는 김기성 원장님께서 정리를 해주신 표가 되겠는데, 보시면 특장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저는 주로 메탈 슬리브가 없는 가이드 시스템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술자에 따라 선호도가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디지털 가이드 시스템을 분류할 때 메탈 슬리브가 있는 시스템과 없는 시스템으로 대부분 많이 분류를 하게 되죠. 메탈 슬리브가 없는 슬리브리스 타입의 시스템을 좋아하고요. 그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메가젠의 R2게이트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가이드 시스템별로 이 옵셋이라고 불리는 그 가이드 홀의 그런 사이즈, 즉 그 길이가 하이트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 옵셋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리가 디지털 가이드 수술이라고 하면 버추얼하게 플래닝된 임플란트의 포지션을 환자의 구강 내로 옮겨주기 위한 어떤 특정 장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CT를 체득을 하고 환자의 구강 내에 표면 스캔 데이터, 즉 인상을 뜨거나 아니면은 인트라오럴 스캐너를 사용한 데이터들을 정합을 한 다음에 보철적인 디자인을 하고 CT 데이터 상에서 그 보철을 만들기 위해서 아이디어란 위치에 임플란트를 넣어보는 거죠. 버추얼 서저리를 한 다음에 그
컨펌이 된 플래닝된 임플란트의 포지션과 앵귤레이션대로 드릴링부터 임플란트 식립을 가이드해주는 가이드 홀이 만들어지고 그 나머지 부분들은 이 가이드 홀을 서포팅하는 역할을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가이드 홀의 위치를 바꾸고 가이드 홀의 앵귤레이션을 컨트롤함으로 인해서 임플란트의 위치와 앵귤레이션을 컨트롤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임플란트의 수직적인 위치는 어떻게 컨트롤할까요? 즉 이 옵셋의 개념을 이용하게 되는데요. 플래닝된 픽스처의 탑에서부터 생성되는 가이드홀의 탑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디지털 가이드 수술의 옵셋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즉, 이 옵셋 값은 회사마다 달라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 가이드홀의 하이트가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환자가 가지고 있는 진지바가 굉장히 두껍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경우라면 가이드홀의 두께를 얇게 만들어서 임플란트 탑의 위치를 조절을 하게 될 것이고요. 진지바가 똑같은 두께라고 한다라도 서브크레스탈로 1mm를 넣을 건지 2mm를 넣을지에 따라서 또 달라지게 되겠죠. 즉, 서브크레스탈 인스톨레이션의 양, 그리고 진지바의 두께에 따라서 그 픽스처의 수직적인 위치를 고려할 때 이 옵셋이라는 개념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옵셋이 회사의 시스템마다 조금씩 다 다릅니다. 9mm의 기본 옵셋을 사용하는 데부터 10.5, 그리고 8mm, 그리고 12.5mm. 그리고 이 옵셋의 값이 임상적인 상황에 따라서 가변형으로 갈 수 있는지 아니면 고정형으로 갈 수 있는지 그렇게 달라지게 됩니다. 저는 가변형의 옵셋보다는 고정형의 옵셋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자, 그래서 아무래도 그럼 옵셋이 대부분 10.5와 13.5 이렇게 12.5, 13.5 다양하게 있게 되는데요. 옵셋이 길면 어떻게 될까요? 옵셋이 길면 훨씬 더 정확합니다. 우리가 권총과 장총을 비교를 해볼 때 권총이 잘 안 맞는 이유가, 정확도가 떨어지는 이유가 총신의 길이가 짧아서 그렇죠. 총신의 길이가 긴 장총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정확도가 높습니다. 즉, 옵셋이 크면 클수록 드릴이 틀리거나 이런 앵귤레한 데비에이션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정확하다고 알려져 있고요. 여러 논문들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옵셋의 길이가 가장 긴 R2 게이트가 앵귤러한 데비에이션에 있어서는 훨씬 더 정확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디지털 가이드 수술을 상악 전치부에 도입을 해서 현재 즐겨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본의 리접션, 특히 라비알 본의 리접션을 최소화하고 싶어서 이 가이드 수술을 즐겨 사용을 합니다. 우리가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발치를 하고 나면 치아의 그런 기중적 하중에 저항을 하기 위해서 치아의 루트를 둘러싸고 있는 번들본이라고 하는 해부학적 구조물들이 흡수가 된다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 번들본으로 가는 블러드 서플라이는 치주인대로부터 기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라비알 플레이트의 코로날 쪽 2에서 3mm는 1mm가 되지 않는 이 번들본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치아가 있을 때, 즉 PDL로부터 블러드 서플라이를 받을 수 있을 때는 이 얇은 라비알 플레이트가 유지가 되지만 발치를 하고 나면 이 라비알 플레이트가 유지가 되지가 않습니다. 블러드 서플라이가 없으니까 그렇죠. 이미디어트 플레이스먼트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블러드 서플라이를 유지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라비알 플레이트의 흡수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임상에서 상악 전치부에 이미디어트 플레이스먼트를 할 때는 이 라비알 플레이트로 가는 블러드 서플라이를 가능한 보존을 해줘야지만 이 라비알 플레이트의 흡수를 최소화시킬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 블러드 서플라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 첫 번째 가장 메인 블러드 서플라이가 바로 라비알 페리오스티움이 되겠습니다. 즉 그래서 플랩리스로 발치를 하고 플랩리스로 임플란트 수술을 하라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블러드 서플라이는 본 매로우를 통해서부터 오는 블러드 서플라이가 되겠죠. 따라서 발치를 할 때 너무 난폭한 기구 조작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본 매로우의 어떤 마크로 혹은 마이크로 프랙처를 최소화하는 발치 전략을 선택을 하시라고 어트라우마틱한 익스트랙션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페리오돈탈 리가멘트를 통해서부터 오는 블러드 서플라이는 막을 수가 어떻게 보존할 수가 없겠죠. 따라서 이미디어트 플레이스먼트를 할 때는 플랩을 열지 않고 어트라우마틱하게 익스트랙션 하는 것을 권장을 하고요. 임플란트를 식립할 때도 플랩을 열지 않는 걸 권유를 하겠죠. 그렇다면 이 가이드 수술의 가장 큰 장점인 플랩리스 어프로치를 우리가 쉽게 예지성 있게 적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임플란트의 그런 위치와 식립 위치와 각도 그리고 깊이들은 이미 플래닝 단계에서 다 확립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직경에 대한 고민도 환자가 가지고 있는 골폭이나 발치창의 사이즈에 따라서 미리 버추얼 플래닝 단계에서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 고민들을 할 필요가 없겠죠. 따라서 라비알 페리오스팀으로부터 오는 블러드 서플라이를 보존할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장점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본 그래프팅 프로시저가 심플해집니다. 우리가 이전에 이렇게 이미디어트 플레이스먼트를 하고 나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라비알 플레이트의 그 안쪽 소켓 월 그리고 임플란트 사이의 갭을 2mm보다 크게 만들어서 여기에 그래프트 머테리얼을 채워넣는 전략을 선택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2003년에 보티첼리가 했던 실험 논문이 되겠죠. 이미디어트 플레이스먼트를 하고 만들어진 갭, 즉 발치창의 내벽과 임플란트 사이의 거리가 몇 미리 정도가 됐을 때 우리가 그래프트를 없이 스스로 채워줄 수 있는지에 대해 연구한 논문이 되겠습니다. 현재 2mm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임플란트 표면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SLA 서페이스에 대해서 즉 점핑 디스턴스는 2mm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점핑 디스턴스는 이미디어트 플레이스먼트를 하고 난 다음 그래프트 머테리얼과 멤브레인을 사용하지 않고 스스로 채워질 수 있는 최대한의 갭의 거리를 점핑 디스턴스라고 부르는데요. 즉 갭이 2mm보다 크다고 한다면 그래프트를 하는 것을 추천을 하겠죠. 내면에 연조직이 개재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요. 하지만 갭이 2mm보다 작다면 그래프트를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 임상에서는 이 테스토리의 실험 모델에서는 한 가지 고려되지 않은 게 있습니다. 번들본에 대한 그런 흡수가 고려가 되지 않은 거죠. 즉 생리학적으로 일어나는 라비알 플레이트의 흡수는 고려하지 않은 채 힐드 리치에서 트랩파인버를 이용해서 디펙트를 만들고 그 가운데 임플란트를 심어서 갭에 대한 정보만을 본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3년 테스토리 등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라비알 플레이트의 두께가 좀 더 중요하고 실제 임상에서는 이 라비알 플레이트의 흡수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에 이 테스토리가 상악 전치부 이미디어트 플레이스먼트를 하고 난 다음 이 그래프트 방법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그냥 갭 디스턴스만 보는 것이 아닌 이 IBP라는 새로운 파라미터를 제안을 했습니다. 즉 IBP라면 임플란트 표면에서부터 버컬 플레이트의 바깥쪽 코티칼 본까지의 거리를 말하겠습니다. 즉 갭의 디스턴스와 이 환자가 가지고 있는 라비알 플레이트의 두께를 합한 값이 되겠죠. 논문상에서는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IBP, 즉 임플란트에서부터 버컬 플레이트의 바깥쪽까지의 거리가 4mm보다 크다고 한다면 굳이 본을 바깥쪽으로 더 증강시킬 필요 없이 발치창의 내면에 인터널 소켓 그래프팅만을 하는 방법을 추천을 한다는 거죠. 테스토리 등은 아이디어란 라비알 월의 두께, 즉 임플란트 주변의 라비알 월의 두께를 약 4mm 정도를 만들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에서부터 바깥쪽 라비알 플레이트까지의 거리가 4mm보다 크다고 한다면 그 안에만 그래프트 머테리얼을 넣어서 이 소켓을 유지를 하고자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치아의 사이즈가 작거나 즉 루트의 사이즈가 작거나 소켓의 사이즈가 작아서 아무리 작은 직경의 임플란트를 식립한다고 하더라도 이 IBP가 즉 임플란트에서부터 버컬 플레이트까지의 거리가 4mm가 안 될 때는 플랩을 열고 바깥쪽까지 즉 익스트라 소켓 오버레이 오그멘테이션을 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디어트 플레이스먼트를 하고 나서 이렇게 하기는 쉽지가 않겠죠. 플랩을 열지 않고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를 심었는데 그래프트를 하기 위해서 플랩을 열고 나면 프라이머리 클로저도 굉장히 어렵게 될 것이고요. 오히려 프라이머리 클로저가 잘 되지 않으면 진지바이 리세션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오히려 더 큰 심리적인 컴플리케이션이 생길 겁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갭의 거리만을 고려하면 어떻게 될까요? 갭이 2mm보다 작으니까 그래프트를 안 해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 본 셀들이 저 안에 차서 라비알 월이 만들어질 수는 있겠지만 새로 생성되는 라비알 월의 두께가 굉장히 얇거나 혹은 이 라비알 월이 기존에 있었던 라비알 월이 흡수가 되면서 임플란트가 본 바깥쪽으로 노출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겠죠. 즉 식립할 당시에는 본 하우징 안에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즉 라비알 월이 흡수가 될수록 어떤 안 좋은 상황들로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 임상을 할 때 제가 주로 많이 노력하는 방법인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테스토리가 말한 것처럼 가능한 픽스처의 라비알 쪽으로 두꺼운 라비알 월을 만들어주는 것이 이 임플란트의 장기 안정성 그리고 심미적인 예후도 훨씬 더 좋기 때문에 가능한 이거를 따라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IBP를 4mm보다 크게 만들기 위해서 이 IBP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IBP라는 건 버컬 플레이트의 두께와 갭의 디스턴스를 합친 값이 되겠죠. 하지만 기존의 환자가 가지고 있었던 라비알 플레이트의 두께는 우리가 조절할 수 없는 상수값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건 갭 디스턴스 밖에 없는 거죠. 즉 IBP를 4mm보다 크게 만들기 위해서는 갭을 가능한 크게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가능한 작은 직경의 임플란트. 즉 물리적인 메케니컬한 스트렝스가 허용하는 한계 내에서 가능한 작은 직경의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것이 이 갭을 조금이라도 더 크게 만들 것이고 그로 인해서 IBP를 좀 더 크게 가져갈 수 있는 값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요. 임플란트의 포지션입니다. 팔라탈로 가능한 붙여 식립해서 갭을 크게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전에는 술자의 경험 그리고 아니면 플랩을 열어서 실제 이 라비알 플레이트의 두께도 확인을 하고 임플란트까지 거리를 쟀다고 한다면 이제는 가이드 수술을 하게 되면 그런 일이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플래닝 하는 단계에서 라비알 플레이트의 두께를 또 볼 수가 있을 거고요. 임플란트를 저렇게 버추얼하게 식립을 해보고 거기서부터 임플란트 표면에서부터 라비알 플레이트의 바깥쪽까지의 거리를 재보는 거죠. 프로그램 상에서. 그런 상태에서 컨펌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직경도 여기서 조절을 할 수가 있겠고요. 임플란트 앵귤레이션과 그런 어떤 임플란트의 버코 팔라탈 포지션을 조절을 함으로 인해서 이 갭의 거리나 혹은 IBP 값을 조절을 할 수가 있겠죠. 또한 데비에이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적절한 가이드 시스템을 통해서 이 플래닝된 임플란트의 위치와 각도를 환자의 구강 내로 그대로 이전시킬 수가 있다고 한다면 굳이 플랩을 열지 않고 그리고 그 임플란트를 식립한 다음에 인터널 소켓 그래프팅으로 쉽게 끝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심플한 방법의 그래프팅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디지털 가이드 수술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다음으로는 우리가 이 디지털 가이드 수술을 하게 됐을 때 소프트 티슈의 어떤 아키텍처를 보존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수월해 준다는 겁니다. 이전에 우리가 기존까지는 임플란트의 포지션 그리고 갭을 매니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고 한다면 이 소프트 티슈에 대해서도 고려를 하시는 것이 이제 임플란트 보철물의 장기적인 신미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발치 후 즉시 식립을 하고 나면 서비컬의 진지바의 컨투어는 거의 자연 치아가 있었을 때와 동일하게 되겠죠. 하지만 얘는 이 서비컬 진지바의 컨투어는 컬랩스가 일어납니다. 발치 직후부터. 왜냐하면 라비알 본에 어떤 컬랩스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상방의 소프트 티슈는 하방의 본을 따라가기 때문에 얘도 컬랩스가 되겠죠. 수직, 수평적인 컬랩스가 다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이전에 임플란트를 초창기에 했었을 때는 전치부의 싱글 임플란트, 상악 전치부의 싱글 임플란트는 서비컬 컨투어가 항상 죽는구나. 그래서 자연치와 항상 티가 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뼈는 기조만을 형성할 뿐이지 결국 문제가 되는 건 소프트 티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디어트 플레이스먼트를 하고 나면 이전까지는 우리가 본존에만 집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보티첼리 그리고 테스토리 등이 얘기한 것처럼 저 라비알 본을 어떻게 잘 유지를 할지. 하지만 실제 이슈가 되는 건 소프트 티슈죠. 그래서 이미디어트 플레이스먼트를 하고 나면 저렇게 임플란트가 매식되어 있는 본존과 그 상방의 서비컬 진지바를 구성하고 있는 티슈존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우리는 그냥 인터널 소켓 본 그래프팅 방법을 선택해서 본존 안에만 그래프트를 했습니다. 라비알 본의 컨투어를 유지를 할 수는 있겠지만 서비컬 진지바에 대해서는 고려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살라마 등이 얘기한 방법이 듀얼존 그래프팅 테크닉이 되겠습니다. 즉 기존에 우리가 본존에만 그래프팅을 했다고 한다면 티슈존까지 그래프트 머티리얼을 올려주는 거죠. 우리가 뭐 일상적으로 많이 하시고 계셨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마 이런 뭐 명칭이 꼭 중요한 건 아니더라도 아마 이렇게 하셨을 겁니다. 또 다른 말로는 그냥 익스트라 소켓 오버레이 오그멘테이션, 즉 소켓의 바깥쪽까지 그래프트를 해서 좀 소프트 티슈의 아키텍처를 유지하자는 건데요.
본존에 위치한 그래프트 머테리얼들은 그 소켓 내부에서 오는 오스테오블라스트의 그런 공급을 받아서 스캐폴드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신생골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겠죠. 하지만 티슈존 내에 있는 그래프트 머테리얼들은 고라가 되지 않고 새로 만들어지는 어떤 소프트 티슈의 매립됨으로 인해서 서비칼의 소프트 티슈의 그런 메케니컬한 스테빌리티를 유지를 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거부감이 좀 있었는데 그래프트 머테리얼 자체가 바이오 컴패티빌리티가 있기 때문에 장기간으로 봤었을 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구치부라고 한다면 페리임플란타이티스에 대한 이완율이 높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선택하진 않겠죠. 하지만 전치부는 페리임플란타이티스에 대한 이완율이 떨어지고 또 오랄라이징 관리가 쉽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처럼 21번의 루트 프랙처로 내원하신 분인데 발치를 조심스럽게 하고요. 가이드를 통해서 아이디어랑 위치 그리고 앵귤레이션으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고 저 갭을 매니지하는 데 있어서 저렇게 콜라겐이 섞여 있는 그래프트 머테리얼을 수화시킨 다음 패킹을 해주는 거죠. 물론 콜라겐이 섞여 있지 않아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입자형 고리식제를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주로 저는 이종 고리식제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기존에는 우리가 본존 내에만 넣고 저 상방은 프로비저널 레스토레이션, 템퍼러리 크라운을 이용해서 좀 실링을 해주거나 이런 방식을 썼다고 한다면 그에 부가적으로 서비칼 진지바의 어떤 메케니컬한 스테빌리티를 확보해주는 목적으로 저 소프트 티슈 존까지 그래프트 머테리얼을 타이트하게 패킹해주게 됩니다. 이렇게요. 하지만 이 듀얼존 그래프트를 하고 나면 여기를 어떻게 실링을 할지가 고민이 됩니다. 힐링 어바트먼트 발치창의 어떤 소프트 티슈 오프닝과 모양이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여기를 수철을 하게 된다면 서비칼 진지바 다시 또 콜랩스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많이 사용되고 있었던 방법을 접목을 시키는 거죠. 우리가 상악 전치부에는 서비칼 진지바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 저런 서비칼의 컨투어가 자연치아와 유사한 프로비저널 레스토레이션을 딜리버리를 하는 것이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에 플러스 하는 방식으로 듀얼존 방식으로 소프트 티슈 탑까지 그래프트 머테리얼을 넣어주고 저기를 실링을 해주기 위해서 서비칼의 컨투어가 자연치아와 유사한 그런 프로비저널 레스토레이션을 딜리버리를 해줘서 진지바의 서포팅과 실링을 도모를 해주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프로비저널 레스토레이션을 만드는데 체어사이드에서 제작하려면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심미적이지 않겠죠. 이 디지털 가이드 수술을 하게 되면 이 프로비저널 레스토레이션을 사전에 준비를 해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인상체로 만든 모델 혹은 스캔한 데이터 상에서 CAD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템퍼러리 쉘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을 수가 있겠죠. 즉 이런 방식을 선호하게 됩니다. 템퍼러리 쉘이라도 최소한 만들어 놓게 된다면 가이드 스텐트를 이용해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고 미리 만들어 놓은 템퍼러리 쉘을 기성의 템퍼러리 어바트먼트를 이용해서 픽스처에 연결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성의 템퍼러리 어바트먼트는 마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템퍼러리 쉘은 기어존의 환자가 가지고 있는 진지바의 마진을 따라서만 제작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사이에 갭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EV의 컨투어, 즉 이머전시 프로파일을 체어사이드에서 술자가 직접 형성을 해야 됩니다. 싱글짜리 임플란트라면 그렇게 어렵진 않고요. 자, 그래서 미리 만들어 놓은 쉘에 템퍼러리 어바트먼트를 연결을 하고요. 체어사이드에서 이 부분에 컨투어를 만든 거죠. 싱글짜리 임플란트라고 한다면 체어사이드에서 만드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저렇게 템퍼러리 어바트먼트의 목적은 스크류 리테인드 타입의 프로비저널 레스토레이션을 제작을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세멘을 쓰지 않는 거죠.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듀얼존 그래프트를 한 다음에 템퍼러리 어바트먼트를 연결을 하고 미리 만들어놨던 템퍼러리 쉘을 환자의 구강 내에서 접착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제거를 해내고 구강 외에서 저 서비칼의 컨투어를 잡아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위치를 시켜주게 되면 저 진지바의 서비칼 컨투어를 그대로 서포팅하면서 실링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저기를 레진으로 막아주게 되면 되는데요. 자, 그렇게 했던 케이스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79세 굉장히 고령의 남자 환자분이 되겠고요. 기존의 11번과 22번 브릿지가 저렇게 파절이 된 상태로 내원을 하셨습니다. 수술 전 구강내 상황이 되겠고요. 자, CT를 체득을 하고 스캔을 한 데이터를 가지고 저렇게 플래닝을 하게 됩니다. 환자가 가지고 있는 라비알 쪽의 컨케비티에 대해서도 훨씬 더 명확하게 시각화될 수가 있겠고요. 그를 통해서 임플란트의 위치, 그리고 직경, 그리고 각도들을 다 선정을 할 수가 있으니까 훨씬 더 안정적인 플레미스 수술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플랩을 열지 않고 트라우마틱하게 발치를 하고요. 그리고 가이드 위치시키고 임플란트를 식립을 했습니다. 두 개의 임플란트를 플래닝된 대로 정확하게 위치를 시키고요. 브릿지라고 하더라도 두 개의 템퍼러리 어바트먼트를 이용해서 스크류 리테인드 타입의 브릿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먼저 기성의 템퍼러리 어바트먼트 두 개를 연결을 하고요. 필요하다고 한다면 약간의 그런 길이의 조절, 어바트먼트의 그런 길이의 조절, 그리고 그라인딩이 좀 필요할 수가 있겠죠. 이거는 구강 내에서 하는 건 추천드리지 않고요. 구강 외에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 다음에 듀얼존 그래프트를 하게 되겠고요. 그런 다음에 환자의 구강 내에서 미리 만들어 놓은 PMMA의 브릿지를 먼저 접착을 해줍니다. 저는 주로 플로어블 레진을 이용해서 큐어링을 해주게 되겠고요. 그런 다음에 스크류를 풀어서 구강 외로 제거를 해주고요. 그런 다음에 구강 내에서 이렇게 그 체어 사이드에서 서비칼의 컨투어링을 추가적으로 해주게 되겠습니다. 저는 그 레진을 이용해서 이렇게 해주고요. 브릿지 타입으로 할 때는 저는 안티 로테이션 파트가 없는 어바트먼트를 사용을 합니다. 싱글 임플란트라고 한다면 헥스나 옥타, 즉 회전 방지 단면을 가지고 있는 어바트먼트를 쓰고요. 멀티플 케이스, 브릿지 케이스라고 한다면 회전 방지 단면이 없는, 즉 논헥스나 논옥타의 어바트먼트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끼워주고 나면 듀얼존 그래프트를 하고 나서 저희 서비칼 진지바의 실링이 정확히 일어날 거니까 그로 인해서 그래프트 머티리얼의 유출도 없을 거고요. 수루 파노라마 구강 내 사진이 되겠습니다. 약 3개월 정도가 지난 이후의 힐링 양상입니다. 굉장히 진지바 깨끗하게 잘 힐링이 된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런 상태에서 인상 체득하기 위해서 제거를 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서비칼 쪽에 이렇게 그래프트 머티리얼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프트 머티리얼 자체가 바이오 컴패티빌리티가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진지바의 피스출라나 어떤 인플라메이션을 동반을 하지는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14주 후에 수로 14주째 커스텀 어바트먼트 그리고 크라운 브릿지 제작을 해서 이렇게 딜리버리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파노라마가 되겠고요. 자, 이거보다 조금 더 한 걸음 더 디지털 기술을 적용을 하신다면 가이드에 그리고 PMMA 브릿지나 크라운 뿐만 아니라 커스텀 어바트먼트도 미리 사전에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인상 체득을 하지 않더라도 즉 식립된 그 플래닝된 임플란트의 데이터를 가지고 미리 인상체 없이 즉 임프레션 코핑이나 이런 걸로 인상을 체득하지 않더라도 미리 캐드캠 어바트먼트를 디자인을 하고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즉 내가 식립한 임플란트가 플래닝된 임플란트와 동일하게 식립을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이런 사전에 미리 만들어 놓은 커스텀 어바트먼트를 수술 직후에 바로 연결할 수가 있겠죠. 커스텀 어바트먼트의 서비칼 컨투어와 마진은 환자의 진지바 라인에 맞춰서 커스터마이즈가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체어 사이드에서 했었던 그런 서비칼의 컨투어링이 전혀 필요가 없게 되겠습니다. 다수의 임플란트를 전치부에 식립을 하고 이렇게 할 때는 기존의 방법보다는 이게 훨씬 더 쉬울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임플란트를 가이드 시스템을 통해서 정확한 위치에 플래닝된 것과 동일한 위치에 식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술자의 경험이 필요하게 됩니다. 65세 남자 환자가 되겠고요. 상악의 전치부의 모빌리티를 주소로 내원을 하셨습니다. 먼저 구치부에는 이렇게 임플란트를 식립을 했고요. 전치부에는 가이드 수술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먼저 사전에 준비를 해놓고 수술하는 날 발치하고 가이드 위치시키고 드릴링을 해서 3개의 임플란트를 식립을 했습니다. 양쪽 캐나인과 21번에 하나 임플란트를 식립을 했고요. 미리 만들어 놓은 캐드캠 어바트먼트가 정확하게 잘 체결이 됩니다. 즉 임플란트 식립 위치가 다 정확했기 때문이고요. 그러고 나서
저 갭에 대한 매니지먼트, 듀얼 존 방식의 그래프트를 콜라겐이 섞여 있는 그래프트 머티리얼을 이용해서 해주게 되겠고요. 소켓 프리저베이션 역시 저 그래프트 머티리얼을 이용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기존에 미리 만들었던 PMMA 브릿지를 세멘테이션을 해줘서 수술 마무리했고요. 파노라마 PA가 되겠고요. 자, 이렇게 되면 연조직의 힐링이 굉장히 양호합니다. 지금 PMMA 템퍼러리 브릿지 상태에서 2달 후에 찍은 사진이 되겠고요. 3개월 이후 사진이 되겠습니다. 교환면 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래프트 머티리얼이 일부 진지바 레벨에 남아있을 수는 있지만 이게 어떤 문제를 만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한 이때 수술 당시에 사용했었던 캐드캠 어바트먼트가 진지바의 마진이 잘 유지될 수만 있으면, 즉 진지바의 리세션이 없어서 메탈 어바트먼트의 마진이 노출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얘를 최종 어바트먼트로 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바트먼트 레벨에서 인상을 떠서 지르코니아 브릿지만 만들고 딜리버리를 한 이후에 사진이 되겠습니다. 파노라마가 되겠고요. PA. CT상으로 보시면 재밌는 게 기존의 이 환자가 가지고 있었던 라비알 플레이트보다 더 높은 진지바 레벨까지 그래프트 머티리얼을 넣어놨는데요. 이게 큰 문제 없이 흡수가 되거나 그런 거 없이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즉 흡수가 되지 않는 이종고 리식제를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2년이 지난 팔로업 기간 동안 어떤 문제나 진지바의 스웰링 이런 것들 만들지 않고 잘 유지되고 있는 양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상악 전치부 임플란트를 식립하기 위해서 기존에는 술자의 경험과 어떤 지식에 의존을 많이 했다고 한다면 이런 디지털 가이드 수술을 통해서 수술하기 전에 훨씬 더 많은 고민과 플래닝을 해보고 수술할 시간을 줄여주고 또한 임시보철물을 딜리버리하기 위해서 걸리는 시간들을 줄여줄 수 있는 것이 최근의 트렌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트렌드의 변화는 임플란트의 디자인에 있어서의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악 전치부에서 기존에 그냥 통상적으로 많이 썼었던 11도의 모스 테이퍼를 가지고 있는 임플란트로 충분히 좋은 결과를 많이 보여왔습니다. 상악 전치부라고 한다면 굳이 그런 메케니컬한 스트렝스가 커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라테랄 포스가 많이 가해지는 상황에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이런 임플란트의 티어링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된다면 상악 전치부에서는 이 임플란트의 제거도 어렵게 될 것이고요. 제거를 하기 위해서 광범위한 골 삭제가 필요하게 됨으로 인해서 나음의 임플란트 식립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존에 우리가 많이 사용했었던 11도의 모스 테이퍼를 가지고 있는 임플란트들이 이런 기계적인 강도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메이저 임플란트 회사들에서 다른 커넥션을 가진, 즉 커넥션을 변경함으로 인해서 픽처의 기계적인 강도를 늘리는 방식들의 어떤 새로운 임플란트 라인업들을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회사에서 광고를 하는 카피를 보시면 딥 커넥션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즉 기존에 우리가 체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커넥션 되는 파트가 픽처의 탑에 한정되어 있다 보니, 즉 픽처와 어바트먼트의 그런 접촉 면적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어바트먼트가 체결되는 픽처의 내경을 크게 할 수밖에 없었죠. 그로 인해서 픽처의 측벽 부위가 얇아질 수밖에 없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깊은 커넥션을 가지고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멀티플 케이스에서 한 번에 스크류 타입의 보철물을 만들기는 어렵다는 단점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깊게 가져가는 커넥션으로 인해서 픽처의 내경을 작게 만들고 그로 인해서 픽처의 측벽을 두껍게, 월 두께를 두껍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기계적인 강도를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요즘 트렌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메가젠에서 새롭게 출시한 블루 다이아몬드라는 임플란트인데요. 이 블루 다이아몬드 임플란트도 보시는 바와 같이 커넥션 되는 파트가 픽처 탑에서부터 상당히 깊습니다. 4.3mm 이상 되는 곳에 스크류가 체결되는 부위가 있겠고요. 즉 어바트먼트가 길고 좁게 가늘게 픽처의 내면에 연결되기 때문에 어떤 조인트의 스테빌리티나 그로 인해서 픽처의 측벽 부위가 두껍기 때문에 픽처 자체의 메케니컬한 스트렝스가 좋아지는 거죠. 기계적인 강도가 상악 전치부에서는 꼭 필요한 크라이테리아는 아닐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픽처의 디자인을 좀 고려를 해볼 때는요, 아무래도 상악 전치부는 이미디어트 플레이스가 많고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디어트로 프로비저널 레스토레이션을 픽처의 다이렉트로 연결을 해야 된다면 식립된 임플란트의 초기 고정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스레드의 디자인이 조금 더 공격적인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나이프 스레드보다는, 즉 끝이 샤프한 핀 스레드보다는 끝을 라운딩 시킨
스퀘어 형태를 부여한 이런 나이프 스레드가 골반응이나 고에 가해지는 어떤 응력이 집중되는 것들을 최소화할 수가 있겠고요. 그로 인해서 초기 고정력을 조금 더 증가시켜 줄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상악 전치부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디자인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커넥션 되는 부위가 깊으면 커넥션 되는 파트를 가늘게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즉 측벽 부위가 두꺼움으로 인해서 플랫폼 스위칭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픽스처의 내경과 픽스처의 외경의 단차, 즉 이 부위를 플랫폼 스위칭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그로 인해서 페리 임플란트 소프트 티슈의 두께가 두꺼워질 것이고요. 그로 인해서 페리 임플란트 소프트 티슈, 즉 서비칼 진지바의 수직적인 높이를 잘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보시면 우리가 웬스트롬의 논문과 이런 노자와의 논문들을 비교를 해보시면 자연치에 있어서는 베이스, 즉 알베올라 리치 크레스트, 라비알본의 탑에서부터 소프트 티슈의 그런 탑까지의 거리를 1.5mm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베이스의 그런 진지바의 두께의 비율을 1대 1.5로 보고 있습니다. 즉 위드스와 하이트의 비율이 1대 1.5라는 거죠. 하지만 임플란트는 페리 임플란트 소프트 티슈의 즉 서비칼 진지바 쪽에 블러드 서플라이가 떨어지기 때문에 베이스가 1.5 대 하이트가 1mm의 그런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거꾸로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아이디얼한 어떤 소프트 티슈의 하이트, 즉 3mm 정도를 유지를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연치에 있어서는 베이스가 2mm여도 상관없겠지만 임플란트에서는 4.5mm, 즉 자연치보다 2배 이상 두꺼운 소프트 티슈의 베이스의 두께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즉 소프트 티슈의 버티컬 하이트가 굉장히 신미성이 중요한 부위인 상악 전치부에서는 플랫폼 스위칭을 극대화함으로 인해서 이 페리 임플란트 소프트 티슈의 베이스의 두께를 가능한 두껍게 가져가는 것이 상방으로 있는 파필라나 라비알 진지바의 높이를 유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스레드가 끝까지 열려있는 디자인보다는 약간의 픽처 탑 조이에서 스레드가 없는 존, 약 0.8mm 정도의 스레드리스 존을 부여함으로 인해서 이쪽에 만들어지는 코티칼 본의 두께도 두꺼워지고요. 그 상방으로는 페리 임플란트 소프트 티슈의 그런 두께, 즉 플랫폼 스위칭을 극대화함으로 인해서 거기까지의 베이스의 두께를 두껍게 한다고 한다면 훨씬 더 장기 안정성이 있는 페리 임플란트 소프트 티슈가 유지가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신미성이 장기간 유지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는 상악 전치부라고 한다면 어떤 커넥션이나 나중에 착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유지 관리에 있어서 임플란트와 어바트먼트를 동시에 제거를 해야 되거나 이런 그런 필요성이 조금 떨어지는 부위라고 한다면 이런 그런 커넥션에 대한 고려들도 한번 해보시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해서 저는 전치부에서는 이렇게 블루 다이아몬드 임플란트를 R2 게이트를 이용해서 식립한 것을 즐겨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컨템퍼러리한 상악 전치부의 임플란트의 컨셉은 가이드 수술을 이용해서 임플란트를 정확한 위치에 심는 것, 그리고 사전 보철을 통해서 듀얼존 그래프트 이후에 서비칼의 진지바의 실링을 도모하는 것, 그리고 이니셜 스테빌리티를 조금 더 좋게 가져가고 소프트 티슈의 수직적인 높이를 잘 메인터넌스 하기 위해서 플랫폼 스위칭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런 블루 다이아몬드, 깊고 좁은 커넥션을 가진 임플란트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케이스를 좀 보여드리겠는데요. 케이스는 보시면 12번입니다. 12번 부위에 기존에 치료했던 그런 크라운의 파절을 하방으로 루트 프랙처를 주소로 내원을 하셨고요. 그래서 12번을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기로 했습니다.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측절치는 루트의 사이즈가 작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작은 직경에 임플란트 식립한다고 하더라도 갭의 크기를 2mm보다 크게 만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술정 컨디션이 되겠고요. 교환면. 그래서 이 R2 게이트라는 디지털 가이드 수술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 R2 게이트라는 프로그램을 사용을 했습니다. R2 센터에 그럼 보내서 CT와 스캔 데이터를 보내게 되면 이렇게 플래닝을 하게 되겠고요. 플래닝 된 상태에서 내가 임플란트의 위치, 그리고 길이, 그리고 직경까지도 선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환자가 가지고 있는 치아의 사이즈가 작았기 때문에 가장 작은 직경인 3.3 직경의 블루 다이아몬드 임플란트를 선정을 했고요.
보시면 이 3.3 직경을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경, 즉 픽처가 어바트먼트가 픽처에 커넥션되는 부위에 직경을 작게 만들 수 있으니까 3.5보다는 더 작은 3.3 직경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한 3.3 직경 임플란트의 특징이 에이피칼 쪽이 굉장히 샤프합니다. 즉 테이퍼가 크거든요. 블루 다이아몬드 임플란트가 전체가 이렇게 싱글 테이퍼가 아니고 더블 테이퍼입니다. 에이펙스 서드, 에이피칼 서드 부분은 테이퍼가 굉장히 크고요. 즉 식립 깊이에 따라서 초기 고정력을 많이 증가시킬 수 있는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요. 위쪽은 슬림 테이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피칼의 컨케비티가 심한 이런 측절치나 중절치 같은 경우에서 이런 에이펙스 부위가 샤프한 이런 임플란트들이 도움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페리오톰과 이런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럭세이팅 엘리베이터, 럭세이터를 이용해서 어트라우마틱하게 발치를 하고요. 그런 상태에서 R2 게이트 서지컬 스텐트를 위치를 시키고 드릴링을 해서 드릴링 시퀀스에 맞춰 드릴링을 하고 임플란트를 식립을 합니다. 깊이 조절 해주게 되겠고요. 보시는 것처럼 ISQ 밸류가 70, 환자가 기존에 있었던 라테랄 인사이저, 측절치의 길이가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블루 다이아몬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스레드가 그 나이프 스레드이기 때문에 초기 고정력을 굉장히 잘 얻을 수 있었고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때는 이전 케이스에서는 그런 티타늄 어바트먼트를 썼던 반면에 요즘은 이런 지르코니아 어바트먼트를 즐겨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진지바 바이오 타입이 굉장히 얇은 환자들은 아무리 듀얼 존 그래프트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혹시 모르는 어떤 진지바 리세션이 생겼을 때 메탈 컬러가 비쳐 보이는 것보다는 저런 지르코니아의 그런 하얀색 불투명한 것들이 비쳐 보이는 것이 심미적으로 더 임시보철물이라고 하더라도 잘 적응을 하실 수라고 생각을 해서 저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존에 사전에 제작된 지르코니아 어바트먼트와 PMMA 크라운을 연결을 해서 세멘테이션을 해주게 됩니다. 수로 파노라마 PA CT가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발치창이 굉장히 제한됐음에도 불구하고 계획된 위치대로 잘 식립된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좀 듀얼 존 그래프트를 적절히 잘 하고 나면 진지바의 리세션은 좀 적은 것 같습니다. 12주 후에 보시는 것처럼 진지바의 리세션이 그닥 많이 일어나지 않아서 어바트먼트에 마진물이 많이 노출되지 않았고, 그래서 어바트먼트 레벨에서 인상을 체득해서 이렇게 최종 크라운만을 교체해준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최종 보철물 딜리버리한 이후에 찍은 파노라마가 되겠고요. 이제 브릿지 케이스에서도 활용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 이 환자는 이제 51세 여자 환자인데 기존에 있었던 트라우마로 인해서 상악 전치부에 근관 치료가 되어 있고요. 그러다가 크라운과 루트가 프랙처가 되어서 발치와 임플란트를 위해서 내원을 하신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12번, 21번, 22번 모두 다 치주 상태도 불량하고 크라운도 프랙처가 된 상태에서 발치를 계획을 했고요. 초진 당시의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오신 날 스캔과 CT를 체득을 하고요. 그리고 R2 센터로 보내서 플래닝을 하게 되겠죠. 보시는 바와 같이 양쪽 측칠치의 루트의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3.3 직경의 블루 다이아몬드 임플란트를 플래닝을 했고요. 그래서 수술날 발치하고 스텐트 위치시키고 드릴링 프로토콜대로 드릴링을 하고 임플란트를 식립을 했습니다. 두 개의 3.3 직경의 블루 다이아몬드를 식립을 하고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어느 정도 가이드 수술에 익숙해지거나 자신감이 생기신다면 이런 방법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듀얼 존 그래프트를 하고 난 다음에 환자의 구강 내에서 세멘테이션을 하고 익세스 세멘을 제거하기가 좀 쉽지가 않죠. 블리딩도 나는 상황에서. 그리고 혹시 모르는 익세스 세멘이 그래프트 머테리얼과 섞여서 감염이 되거나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을까가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싱글짜리 임플란트라고 한다면 어바트먼트, 지르코니아 어바트먼트의 PMMA 크라운을 합착한 상태로 연결을 합니다. 즉 주문을 할 때부터 그렇게 합착을 해서 갖다 달라고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제가 구강 외에서 합착을 하기도 하겠죠. 이 환자는 제가 세멘테이션을 해서 보내달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런 상태에서 먼저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고 합착된 이 크라운과 어바트먼트를 먼저 연결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내가 식립이 잘 됐는지를 확인을 해야 될 것이고요. 듀얼 존 그래프트를 하고 난 다음에 얘를 넣으시면 그래프트 머테리얼에 걸려서 안 들어간 건지
확실히 모르거든요. 그래서 먼저 확인해서 임플란트 자체는 계획된 대로 잘 식립됐다는 걸 확인을 하고 그런 상태에서 다시 제거한 다음에 듀얼존 그래프트를 해줍니다. 그래프트 머테리얼이 픽처 내부로 들어가는 걸 막기 위해서 픽처 드라이버로 픽처를 실링을 해주고요. 그런 상태로 듀얼존 그래프트를 한 다음에 바로 어바트먼트에 연결된 PMMA를 딜리버를 해주고요. 임플란트를 심지 않을 21번 부위에는 콜라겐이 섞여있는 그래프트 머티리얼을 이용해서 소켓 프리저베이션 해주고 듀얼존 그래프트도 동시에 22번 임플란트 시행을 해준 다음에 저렇게 미리 만들어 놓은 PMMA 브릿지를 연결을 해줬습니다. 수루 파노라마가 되겠고요. 아무래도 라테랄 익스커전시에 걸리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약간 옆에 있는 기존 임플란트 보철물보다는 약간 전치부에 PMMA를 좀 짧게 만들었고요. 6주 정도 지나고 나서의 연조직 힐링 상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연조직 리세션 거의 없고 잘 힐링이 됐는데 아무래도 11번과 21번 부위의 진지바의 라인이 잘 맞지 않고 좀 그런 것 같아서 11번 기준 보철물을 다시 같이 연결해서 만들기로 했습니다. 보시면 12주 후에 힐링된 양상이 되겠고요. 그래서 12주째 이렇게 먼저 임플란트 이걸 따로따로 할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패스를 좀 잡기 위해서 픽처 레벨에서 다시 인상을 체득을 했습니다. 트랜스퍼 임프레션 코핑을 이용해서 인상을 체득을 하고요. 그러고 나서 11번 임플란트는 어바트먼트 레벨에서 다시 인상을 체득을 했고요. 그런 상태에서 캐드캠 어바트먼트 제작을 하고 브릿지 타입의 보철물을 제작을 해서 딜리버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는 게 훨씬 더 심미적, 쉐이드나 어떤 컨투어에 있어서 훨씬 더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은 것 같고요. 최종 보철물 딜리버리 하고 난 다음에 찍은 파노라마 PA가 되겠습니다. 초진 상태와 비교해보면 초진과 그 최종 보철물 딜리버리한 이후가 되겠고요. 또한 1번에 2개의 임플란트를 식립한 케이스가 되겠는데요. 59세 여자 환자인데 11번과 21번에 동요도를 주소로 내원을 하셨고요. 초진 상태가 되겠습니다. 11번과 21번 발치 이후에 2개의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그 고정성 보철물로 수복을 하기로 했고요. 자, CT가 되겠고. 그래서 요즘은 이런 그 메디트의 i700이라는 스캐너를 이용해서 스캔을 많이 합니다. 상악 전치부가 아무래도 발치를 하게 되면 무치약 기간으로 있는 걸 싫어하니까 이미디어트로 플레이스먼트를 하고 이미디어트로 프로비저널 레스토레이션을 해주는데 치주적으로 안 좋은 전치부를 실리콘을 이용해서 인상을 뜨는 것이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블럭아웃을 막 하고 뜨게 되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또 인상에 변형이 생기게 돼서 가이드가 안 맞을 게 걱정이 되거든요. 그럴 때 이 인트라오랄 스캐너가 굉장히 유용한 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상악과 하악 스캔하고 교합 스캔한 다음에 비교를 해보시면 스캔의 퀄리티는 요즘 스캐너에 대해서 특히 최종 보철을 하는데도 사용할 정도인데 이렇게 가이드와 임시 보철물 하는 데서는 더 이상 이거의 정확도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2개의 3.3 직경의 임플란트를 플랭을 했고요. 그런 상태에서 발치와 동시에 가이드로 임플란트 2개를 식립을 하고 듀얼존 그래프트를 한 다음에 미리 만들어 놓은 저런 지르코니아 어바트먼트의 위에 PMMA 브릿지를 연결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커넥션이 깊은데 이런 2개를 스크류 타입의 브릿지로 연결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궁금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래서 저는 브릿지 타입이라고 한다면 안티 로테이션 파트가 없는, 블루 다이아몬드는 안티 로테이션 파트가 헥스가 아닌 옥타입니다. 그래서 논옥타 타입의 어바트먼트, 커스텀 어바트먼트를 만들고요. 젤을 체결할 때는 저 홀이 뚫려져 있는 PMMA 그런 템퍼러리 브릿지를 지그처럼 이용해서 연결을 해주고요. 그 위에 얘를 붙여주게 되겠습니다. 그러는 것이 훨씬 착탈과 그런 것들의 유지관리에 있어서 좀 더 쉬운 것 같고요. 임시보철물을 사용하는 기간 중에는요. 12주 후에 진지바의 힐링 양상입니다. 굉장히 심미적으로 잘 힐링이 된 양상을 보실 수 있고요. 기존의 환자가 가지고 있었던 블랙 트라이앵글을 PMMA 브릿지 상태에서부터 없애서 딜리버를 해서 환자의 만족도도 올릴 수 있었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최종 보철물 딜리버리한 이후에 사진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상악 전치부라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게 심미겠죠. 심미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기존에는 임플란트의 위치, 그리고 그래프트 방법, 서비칼 진지바에 대한 고려들을 위한
프로비저널 레스토레이션을 넣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서비컬 진지바의 그런 메카니컬한 스테빌리티를 극대화해주기 위한 듀얼 존 그래프트, 그리고 프로비저널 레스토레이션을 잘 만들어서 끼우기 위한 디지털 가이드 수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으론 어떤 그런 장기적인 서비컬 진지바의 안정성들을, 그리고 식립된 임플란트의 초기 고정력을 좀 좋게 가져가야 되는 케이스에서라고 한다면 이런 임플란트의 디자인과 커넥션에 대한 그런 고려도 필요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료 다들 마치시고 늦은 시간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궁금하시거나 그러신 것들은 나중에 메일로 보내주셔도 되고요. 지금부터는 한번 Q&A 들어온 질문들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메탈 슬리브가 없는 타입을 선호하냐고 여쭤보신 첫 번째 질문인데요. 그것도 뭐 술자의 지극히 개인적인 그런 타입인 것 같은데, 노벨 가이드라는 가이드가 처음에 나왔던 디지털 가이드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메탈 슬리브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원장님들이 메탈 슬리브가 있는 것들이 가이드 수술의 정확성을 높여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잘 만들어진 잘 만들어진 가이드에 메탈 슬리브를 끼게 되면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메탈 슬리브를 가이드 홀에 위치시키는 동안 일어날 수 있는 포지셔닝 에러가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센터에서 잘 만들어줄 수도 있겠지만 드릴링을 하는 동안 이 메탈 슬리브를 가이드 홀에 어떤 접착제나 이런 걸 이용해서 딱 붙이는 게 아니라 메카니컬한 인터락킹 방식으로 체결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드릴링을 반복적으로 시행할 때 보면 이게 풀리거나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제가 이태리의 달라리코라는 교수님이랑 같이 멀티센터로 논문을 쓴 거를 보면 아무래도 메탈 슬리브가 있는 것들이 버티컬한 포지셔닝의 에러와 앵귤러한 데비에이션이 조금 더 많았습니다. 즉, 가이드 홀과 메탈 슬리브 사이의 공차로 인해서 메탈 슬리브에 약간 앵귤러한 데비에이션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견해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듀얼 존 그래프트 시에 라비알 플레이트의 로스까지, 버컬 플레이트 로스까지 감안한다면 협측 치은의 디포켓이 우려되는데 문제가 없냐고 여쭤보셨는데, 아까 보시는 것처럼 라비알 플레이트의 그런 버티컬한 로스는 듀얼 존 그래프트를 하게 된다면 이 듀얼 존 그래프트한 그래프트 머테리얼이 돈이 되지는 않겠죠. 하지만 이게 포켓을 만들거나 그러진 것 같지는 않고요. 제가 요즘 들어서 이제 롱텀한 케이스들 3년, 4년짜리 팔로업들을 보게 되면 감히 말씀드리지만 이 듀얼 존 그래프트를 통해서 라비알 플레이트의 어떤 버티컬한 로스를 좀 컴펜세이션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전치부에서는 그런 딥포켓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구치부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페리임플란타이티스에 대한 유한율이 높기 때문에 추천드리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아니요. 발치할 때 트랩파인버를 사용하거나 그러진 않고요. 저는 발치할 때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이 페리오톰, 치주인대만을 선택적으로 잘라주는 페리오톰이라는 기구와 럭세이팅 엘리베이터, 기존의 그런 엘리베이터의 어떤 레버암 액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 웨징 이펙트를 줄 수 있는 그런 럭세이팅 엘리베이터 두 개를 사용해서 트라우마틱하게 익스트랙션을 합니다. 듀얼 존 그래프트에서 처음에 이거를 말한 살라마나 스티븐 추 이런 사람들은 동종골을 사용을 한다고 하는데요. 동종골은 저는 듀얼 존 그래프트 할 때, 즉 상악 전치부에서는 최적 안정성이 문제이기 때문에 동종골보다는 저는 이종골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즉 입자형의 이종골을 쓰거나 아니면 콜라겐이 좀 섞여있는 이종골을 쓰게 되는데 생체 적합성 차이는 크게 없을 것 같은데요. 동종골은 원래 볼륨 체인지가 조금 있으니까 우리가 볼륨을 유지하는 데 목적에 둔다면 이종골을 쓰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전치부 싱글 임플란트를 해서 당이후 임시 치아를 해주면 즉시 부하로 인해서 임플란트 실패율이 증가하지는 않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적절한 교합 조정을 해주셔서 싱글 임플란트라고 한다면 이미디어트 로딩이라기보다는 이미디어트 논 펑셔널 로딩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펑셔널 로딩은 하나도 가해지지 않고, 특히 라테랄 익스커전에는 전혀 걸리지 않고 그냥 이미디어트 논 펑셔널 프로비저널 레스토레이션 딜리버리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수 치아를 묶어야 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라테랄 익스커전 시에는 걸리지 않도록 해줘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픽처의 외벽을 두껍게 하다 보면 어바트먼트나 스크류가 얇아져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요. 그 블루 다이아몬드의 커넥션 자체가 스트라우먼의 BLT 그리고 본 레벨 임플란트의 커넥션, 즉 오랜 기간 동안 검증이 됐던 크로스핏이라고 불리는 커넥션을 약간의 개선을 한 거죠. 기존의 스트라우먼의 커넥션이 사각이었다고 한다면 이거는 팔각이기 때문에 커넥션 자체도 달라지고 얇아지기는 했지만 가해지는 응력들이 픽처의 내면에 전반적으로 응력이 골고루 분산되기 때문에 오히려 스크류 자체에 가해지는 응력은 적습니다. 그래서 스크류가 프랙처 되거나 그런 일들은 별로 없고요. 스크류가 프랙처 되는 기전들은 대부분 많은 케이스들에 있어서 스크류가 루즈닝이 되고 그런 루즈닝이 되면서 그런 공차들로 인해서 거기가 프랙처 되는 경우가 많은데 조인트의 스테빌리티가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이렇게 가늘고 긴 커넥션은 스크류의 프랙처는 거의 없고요. 네, 오스텔 멘토는 오스템도 OEM 방식으로 받아오는 거고요. 메가젠도 OEM 방식으로 제작을 했기 때문에 동일한 회사 거를 동일한 그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메가젠에서도 구입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르코니아 어벗은 당연히 강도가 약하죠. 특히 그 링크 부위와 픽처 연결되는 메탈 파트인 링크와 그 상방에 지르코니아를 연결되는 그 부위가 잘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지르코니아 어밭은 저는 선택적으로 사용하고 심미적으로 굉장히 예민한 사람들 그리고 아니면 진지바의 리세션이 우려되는 경우에 그런 메탈 컬러가 비쳐 보이는 게 싫은 경우에만 사용을 하고요. 최종 보철물에도 사용을 합니다. 물론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환자에게 충분히 고지를 하고 나중에 그런 교체할 수 있다는 것도 얘기를 하고요. 네, 11번과 21번 발치 후에 근원식 공간이 너무 부족하거나 크라우딩이 심해서 그런 보철적인 수복을 할 수 없는 스페이스라고 한다면 당연히 한계를 식립하고 그 캔틸러버를 하기도 합니다. 저는 1번, 21번, 21번 발치 후에도 그렇게 하기도 하는 경우도 있지만 11번과 2번이 이렇게 1번과 2번이 결손됐을 때는 대부분 1번에 하나를 신고 2번을 캔틸러버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어쨌든 다들 진료 마치시고 힘드신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좋은 기회가 있으면 다음에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